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서술형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완료해냈고요.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이제 네, 우리가 네 개를 강제로 심어줬죠. 근데 이거를 심어주면 인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개를 직접 알아낼 수 있어야지 학습 알고리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쪽 부분에 구현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심어줬는데 이 오픈이는 학습 알고리즘을 완료해놓고 나서 훈련시켜서 렌즈의 내리선출을 알아낼 수 있는지 혹은 오버의 내리선출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게 잘 된다면 구현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진입표를 조금 넘어서서 그보다 복잡한 이런 이제 사례를 얘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선생님 자체의 이제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한계점을 건너뛰기 위해서 80년대의 다층 퍼센트론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은 할 필요가 없죠. 어제 경사 기반의 구현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전진하게 되면 더 이상 학습 알고리즘만 이제 구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하는데 지금은 얘가 경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문법이나 것을 살펴볼 거고 그래서 1980년대로 전진하기까지 채 20분이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살펴보고 점심 먹기 전에 첫 번째 다층 퍼센트론을 살펴보기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거는 어제 논의를 드렸는데 그 이제 코드가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확인 말씀을 드리면 공유 폴더에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트북 수에 데이 2가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 드리고요. 녹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녹화된 것들은 유튜브에서 그 제시가 될 예정인데 보통 다음 날쯤에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퍼셉트론의 구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류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가 오류인 거고 학습률은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각각의 이제 입력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1, 2, 3을 반영을 하면 이제 매개 변수를 얼만큼 갱신해야 되는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1980년대 이후에 경사하강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경사하강 방식을 아직 적용하지 못했어요. 아직 1950년대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백투더 퓨처를 해가지고 미래에 먼저 갔다 온 거죠, 어제.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요 각각의 입력 벡터들과 목표 값을 XS와 이제 YS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답과 모형의 이제 출력관의 이제 차이 값인데요. 이 아웃풋이라고 이제 그 한 번에 쓸 수도 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이상하다. 네가 아까 요거를 이 포문 같은 스타일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배치 단위로 구현을 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별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력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왜 더 안 좋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이거는 1958년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각각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오류는 이 정답과 예측 값이 모두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류의 값은 같으면 0이고 틀리면 2나 마이너스 2 중에 하나겠죠. 그죠? 딱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갱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에다가 그죠? 학습률을 이제 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력 벡터를 곱해주는 걸로 되고 b는 입력 벡터가 x0입니다. 근데 x0는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1로 이제 해주면 되고 1을 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번 반복돼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 횟수만큼 얘를 이제 반복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횟수를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에폭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 매개 변수들이 갱신이 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의 그 에폭에서 매개 변수가 이제 얼마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W의 값은 얼마고 B의 값은 이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굳이 넘파이를 안 해줘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덜 번잡스럽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이제 그 학습 횟수와 에폭에 따라서 전체 이제 표본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갱신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 이게 아까 그 슬라이드 그림에서 제시됐던 1958년 퍼셉트론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동작을 할 것인가 궁금하니까 이제 구현이 잘 됐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잘 구현했는지 이제 궁금하니까요. 이 엔드 뉴런을 만드는 이 퍼셉트론 부분을 이제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제 그 엔드 퍼셉트론을 이제 형성하되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을 시키려면 일단 입력은 들어가고 이 정답 y 값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 번 반복되니까 여기서 이제 y end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값은 y end로 제시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학습 횟수와 학습률은 이제 몇 번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적당한 값으로 시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학습이 잘 됐다면 마지막에 그 정답하고 일치하는 그런 값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됐고 B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번잡하지 않게 소수점 2개 정도만 출력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나라란 잘 됐네요. 역시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요. 여기서 이제 1958년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우리가 파이토치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그죠? 구현했고,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 이게 구현이 잘 됐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fit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이 구문이 어서션이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 end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출력이 발생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출력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에폭 0번에서는 모두 다 초기화된 가중치 0, 그냥 다 0입니다. 이건 이제 갓 태어난 아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에폭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난 결과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그 0.2, 0.2, 0.2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숫자가 할당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변화량을 뜻하는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W와 B를 한꺼번에 합쳐서 매개 변수가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변화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답을 다 맞췄으면 사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답이 발생한 경우에 매개 변수의 변화가 있게 되니까 오답이 이제 처음에 00인데 이게 맞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오답이 발생했으니까 갱신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폭 두 번째 상황에서도 보시면 0.4랑 0.2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답이 있었으니까 뭔가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요. 0.4, 0.2인데 마이너스 0.2로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폭 4번 보면 0.4, 0.4, 마이너스 0.2로 여전히 변화가 있었고요. 에폭 다섯 번째 보면 0.4, 0.2, 마이너스 0.4인데 여기죠. 에폭 여섯 번째를 보시면 0.4, 0.2, 마이너스 0.4로 변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지점들이죠. 즉, 에폭 다섯 번 이후에는 더 이상 매개 변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다섯 번 에폭을 진행한 결과 설정된 이 매개 변수인 0.4랑 0.2 그리고 마이너스 0.4가 end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맞추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이제 더 이상 갱신될 필요가 없는 이런 지점들이 이제 수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번의 기회를 줬지만 사실은 5번 만에
이게 수렴을 해버린 겁니다. 그죠? 좋은 거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버린 거죠. 그러면 end만 해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5월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 end라고 우리가 뭐 하지 말고요. 이거를 그 논리회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반적인가 하면 그 논리회로의 입력은 0,0부터 1까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바뀌는데 이 논리회로가 그 정답이 어떻게 제공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훈련이 되면 AND도 되고 NAND도 되고 OR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논리회로라고 하는 일반적인 걸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번에 이제 그 5월을 확인하고 싶어요. 5월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Y5월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Y5월 같은 경우에는 그 0,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1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Y5월에 대해서 그 논리 회로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패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end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5월을 확인한 거고요. 그냥 프린트문으로 이제 해놓을까요? 프린트문에서 볼 수 있게. 그런데 이것도 실행하면 그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그 초록색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어설션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거는 그 만약에 아니었으면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초록색 마크가 안 뜹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음 이런 식으로 그 오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데 뭘 보면 될까요? 이게 해결이 됐으면 아마 수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눈대중으로 대강 제가 보니까 아하 여긴 것 같네요. 0.2, 0.2, 0.0 0.2, 0.2, 0.0 요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의 매개 변수의 갱신이 없고 따라서 수렴을 해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10번의 기회를 줬지만 사실상 그 에폭 3번 만에 그냥 완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을 했고 이것이 엔드와 오월에 대해서 학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파이토치 코드로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어제는 야 어제 무슨 뭐 그레디언트만 하고 뭐 역전파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직 그 역전파가 발명이 안 된 시점이에요. 역전파는 이제 80년대 신경망이 발명되면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시적이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점심 먹기 전에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이
논리 회로를 넘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궁금한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헬로 월드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을 경험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경험했을 만한 이제 데이터셋이죠. 붓꽃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가공을 하는 이유는 가독성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퍼셉트론을 학습하기 위한 준비는 그냥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를 안 하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이고 붓고 데이터 네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예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헬로 월드 데이터.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붓꽃 데이터는 1937년에 통계학자 피셔가 수집한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제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를 이제 측정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의 꽃이 텐서가 되었구나. 근데 이 텐서가 이미 n차원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1차원 텐서가 됐으니까 1차원 텐서는 한마디로 이제 벡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꽃이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표본을 기계학습을 위해서 1차원의 텐서, 즉 벡터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목표는 꽃의 품종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값이 요 타겟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값의 유형을 우리가 이미 잘 아시든지 아니면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요 각각은 이제 정수인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파 이제 유니크에서 이제 아이리스 타겟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세 가지 품종이 각각 012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수인 코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을 왜 타겟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겠죠. 예, 어떤 임의의 그 함수가 모형일 거고 그 함수의 입력으로서 이제 x가 있고 그것에 이제 무언가 모종의 이제 출력이 발생할 텐데 그 함수가 입력을 받아서 이제 출력을 발생하는데 이 함수의 출력은 바라건대 정답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이 예측의 목표죠. 그런 의미에서 타겟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이 되죠. 기계학습의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퍼셉트론이 얘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관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은 이런 거죠. 자기가 논리 회로가 될 줄 몰랐지만 데이터를 그렇게 경험시키니까 논리 회로가 됐죠. 앤드나 낸드가 5월이 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의미에서 이 붓꽃 데이터를 경험시키면 퍼셉트론은 바라건대 뭐가 돼야 될까요? 붓꽃을 분류하는 분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건대 이제 우리의 퍼셉트론은 붓꽃 분류기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퍼셉트론 알고리즘으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타겟 값이 얘네들은 0, 1, 2라서 이거는 이제 다중 분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 또는 0으로 표기해도 상관없는 이런 식인데 이것은 이진 분류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고 이 다중 분류를 응용해서 이진 분류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퍼셉트론을 그냥 적용하면 다중 분류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알고리즘은 그걸 지원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그 1960년대에 이진 분류에서 다중 분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잘 되는데 현재 우리의 퍼셉트론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로 이진 분류로 잠깐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이리스 그 타겟 값이 이제 있는데 요 아이리스 타겟 값들에 대해서 그 0 또는 1인 것들만 이제 골라내는 때 얘네가 이미 이제 정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100개를 이제 선택해서 넘파이 또는 이제 그 토치의 이제 유니크 얘는 이제 넘파이니까 그냥 넘파이 쓰죠. 유니크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0 또는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그 Y1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리스 타겟에 처음 이제 100개만 이제 선택하고 X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이제 100개만 선택하는 어, 이런 작업을 수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Y1이 0 또는 1 두 개밖에 이제 발생하지 않는지라고 이렇게 이제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진 분류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토치로 구현을 했는데 이 아이리스의 타겟이랑 데이터는 토치가 아니고 넘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넘파이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쵸? 토치 텐서로 그냥 변환을 해주는 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토치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요. 그 결과 x랑 이제 y가 잘 형성이 됐는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공할 때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제 왜 거치냐면 많은 경우에 데이터들은 ND 어레이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넘파이의 ND 어레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의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제 이 토치의 자료 구조로 변환을 명시적으로 하시는 게 대체로 바람직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 파이토치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될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변화를 안 해도 파이토치에서는 적당히 알아서 이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명시적인 변환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알고리즘은 이진 분류이긴 이진 분류인데 마이너스 1과 1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안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1을 numpy 이제 웨어를 통해서 0인 경우에는 뭐 이제 1인 경우에는 1이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0으로 바꾸겠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이제 프린트문을 동일한 프린트문을 이제 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잘 바뀌었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야죠. 잘 바뀌었는가 여부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알고리즘의 출력에 이제 맞춰주는 그냥 데이터 가공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넘파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 그냥 가공을 다 해놓고 나서 토치로 바꾸는 그런 어떤 일관성을 이제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넘파이 웨어를 여기서 쓰시거나 아니면 토치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토치 웨어를 쓰시거나 사실 상관없어요. 잘 상관없는데 그냥 이제 이 넘파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최대한 그냥 넘파이 쪽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고 왜냐면 넘파이에 대해서 넘파이가 조금 더 그 기능이 이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는 넘파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 이제 그 모형에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우리 이제 붓고분류기 이제 퍼셉트론한테 학습을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학습이 몇 번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역시나 적당히 10번. 학습률도 얼마가 좋을지 모르니까 적당히 1.0도 가능하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 조금 소심하게 해보고요. 이게 학습 횟수가 너무 이제 많이 걸린다 싶으면 학습률을 뭐 늘려볼 수는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습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 학습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 찾아볼까요? 제가 보니까 에폭 3번 돌아서 벌써 수렴해버린 것 같네요. 그죠? 맞나요? 마이너스 0.2, 요 3번이랑 4번을 비교하면 되죠. 왜냐면 한 번 수렴을 해버리면 이제 다시 정답을 찾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72, 1.04, 1.04, 0.44, 0.44,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여기서 수렴을 해버렸네요. 나라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붓고 분류기가 이 퍼셉트론이 지금 붓고 분류게 된 거예요. 그죠?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한번 얻어볼까요? 그럼 이제 이 붓고 분류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어설션을 이제 수행하면 이 x1에 대해서 정답 y1하고 완벽하게 모든 값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게 그 요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경우에만 이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좀 그 평가가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뭐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붓고 분류기의 예측하고 아이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좀 소개를 이제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수행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 또는 거짓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합계를 구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은 1이라는 수치형의 값이고요. 거짓은 0의 수치형의 값이니까 이거를 더하면 맞은 거의 개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랭스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붓고 분류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직접 논리 회로를 벗어나서 얘네들을 이제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x1부터 x 이제 4까지 4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이제 4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죠? 편향은 이제 항상 하나씩 쫓아다니고요. 근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퍼셉트론이 붓고 분류기가 될지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붓고 분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보니까 이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조합을 한번 해보죠. 무슨 말이냐면 영일 조합에 대해서는 완벽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합, 두 가지 조합이 더 있죠. 1, 2 조합하고 0, 2 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합들을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1, 2 조합을 한 번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코드가 거의 동일해요. 더 거의 동일한데 살짝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의 셀을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상단에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점점점 이런 이제 그 메뉴가 나오고 그 아래 보시면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고 옆에 보시면 XCV는 이거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익숙한데요. 뭐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셀 복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셀 복사가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다가 V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가 아닌 그냥 V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바꿔야 되냐면 X1을 그 X2로 이제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귀찮아요. 그래서 X1을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모든 항목 변경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모든 항목 변경은 그 이 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노트북 단위가 아니라서 그냥 요 셀 자체에서만 효력이 있으니까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항목 변경을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을 X2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커서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깜빡이고 있죠. 이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편의 기능이니까 잘 이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 Y1도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ESC 키나 아니면 커서 자체를 이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X2를 이제 바꿨지만 위에 있는 X1들은 안 바뀌었어요. 모든 항목의 변경의 그 범위가 그 해당 셀로 한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바꾸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Y1에 대해서도 역시나 Y1이 지금 많잖아요. 그 얘 막 고치고 하면 한참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모든 항목 변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우고 이제 Y2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주겠습니다. Y2가 이제 한꺼번에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명칭만 바꾸면 안 되겠죠. 이 실제로 이제 선택하는 범위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범위를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범위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다른 조합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 2 조합이 선택이 됐는데 우리 알고리즘을 위해서 얘네들도 1은 1로 2는 마이너스 1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게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어떤 게 1로 바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냥 이것과 저것이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이것과 저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가 총 150건이 있고 Y0번이 50건, Y1번도 50건, Y2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50건씩이 있는 데다가 이게 정렬된 상태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선택은 안 되고요. 그 numpy where로 where이라든지 아니면 논리 연산을 통해서 필터를 만들어서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논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가장 간결한 방식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택된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와 동일한 개수의 그 배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이제 붓고 분류기가 이제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요거는 그냥 이제 프린트문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하나의 셀에서 그냥 합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x1 대신에 x2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갖다 놨으면 한꺼번에 됐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도 잘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설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했는지 이 출력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근데 잘했나요? 어떤가요? 반타작했어요, 반타작. 이 반타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사실상 빵점입니다. 성주야,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50점이란다. 아니죠. 빵점이죠. 왜 빵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에서 반을 맞췄다는 거는 찍어서 맞추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써서 훈련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진 분류에서 50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빵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 왜 이래? 그죠? 이때까지 잘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먼저 봤으면 우리가 알고리즘이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됐는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까지 특정한 데이터 상황에서 잘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기획했다기보다 데이터의 분포로 인해서 이 알고리즘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학습 횟수가 모자른 건가? 그죠? 그래서 학습 횟수를 한번 더 줘볼까? 이게 뭐 학습 횟수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학습 횟수를 한 20번을 이제 줘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니까 역시 빵점이야. 그죠? 얘가 어딘가 이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 학습률이 너무 작거나 큰 건가? 좀 섬세하게 좀 가볼까? 그래서 학습률을 이제 살살 이제 줘봤어요. 그 빵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벗어나지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잘 못할까? 그 함정을 우리가 쫓아내고 그걸 쫓아내게 되면 그보다 더 어떻게 그 함정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문제가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